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잠정 기준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0.15% 줄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는데 갤럭시 S25 판매 호조와 D램 출하 선방 등으로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월 발표한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줄인다고 공시했습니다. 줄어든 1조 3천억 원은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 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싱가포르 등 3개 계열사가 시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한화에어로가 지난 2월 한화오션 주식을 사고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불거진 대주주 경영권 승계자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맞불 관세 34%를 8일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20%의 관세에 더해 34%의 상호 관세와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트럼프 취임 후 104%의 관세를 두드려 맞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는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호관세 발표 사흘째인 7일 지독한 널뛰기 끝에 폭락세를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 국채 10년짜리 수익률이 연 4.17%로 급등하는 등 갑작스런 국제가격 폭락 사태가 나타나 투자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상호관세 보복으로 미 국채를 던지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호관세의 파장과 격화되는 미중 관세 전쟁,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에 연이틀 충격을 받았던 글로벌 증시가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2차 하락이 언제 닥칠지 불안해하죠. 중국이 미국 상호관세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혀 G2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증시를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관세 전쟁의 파장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염승환 LS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의 상호관세 폭탄 글로벌 증시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는데 거래일 기준 사흘째 지금 혼돈 속, 불안 속에 있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는 급등락을 거듭했죠. 염승환 이사님, 정말 하루새 이렇게 급등락이 커진 적이 있었습니까? 뉴욕 증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실 뭐 이게 오늘도 좀 보셨겠지만 새벽에 뭐 여러 뉴스들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사실 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같은 이제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에 막 10%씩 움직여 버렸는데 결국 이게 모든 게 다 관세 때문이죠. 이 관세 영향 또 관세 관련한 가짜 뉴스들 막 이런 것들이 확대 생산되면서 시장이 또 잠깐 환호를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니다.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는 뭐였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단 그 이제 출처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그 가짜 뉴스 나왔던 거는 이제 90일 관세를 유예시키겠다. 유예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90일 동안 유예하고 뭐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좀 이제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갑자기 이제 급반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또 바로 잡았습니다. 그거는 가짜 뉴스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좀 다시 좀 증시가 흔들렸는데 그만큼 좀 미국 증시 지금 세계 최고의 증시라고 하는 이 증시 자체도 지금 관세라는 이 뉴스 단어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이제 휘청이는 그런 좀 취약한 모습이 오늘도 좀 드러났다. 업종별로 조금 특징적인 뭔가 좀 변화가 특별하게 나타나는 게 좀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보면 빅테크가 많이 빠졌잖아요. 뭐 그동안 뭐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추푼 낙엽처럼 좀 떨어졌는데 예. 이들이 그래도 애플 제외하고는 좀 빅테크가 좀 올랐어요. 오늘 같은 날은. 뭐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스닥 지수의 좀 저가 매수 그리고 그래도 협상하지 않겠냐 이런 또 기대감들이 이런 좀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오늘 엔비디아도 많이 오르고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예. 다만 이제 그 기업들은 좀 낙폭가들이 좀 올랐지만 여전히 뭐 금융업종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생산 그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네. 뭐 의류업체라든가 소매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관세 피해를 아직까지는 좀 고스란히 받고 있다 보니까 예. 그 기업들의 주가는 아직까지 좀 쉽게 회복 못 되고 있고 또 자동차 업종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도 뭐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2% 가까이 좀 빠졌고 특히 예.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해서 강력한 이제 매수 의견을 냈던 이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라는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예. 예전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테슬라 펼쳤는데 긍정론자인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목표 주가를 50달러에서 아마 제가 기억에 300달러 초반으로 아마 낮춰버렸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거론하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건을 던져버린 거죠 링에다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관세 때문에 관세. 예측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테슬라는 미국에서 모든 걸 생산하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는 판매되는 차는 다 미국 내 조립인데. 관세 피해가 없을 텐데. 근데 거기서 이제 언급했던 건 뭐냐면 그거는 조립과 생산의 문제고 사실 배터리 같은 것도 중국에서 일부 들어오고요. 거기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을 미국에서 다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 25% 정도는 피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들어서 테슬라마저도 안전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 변동성은 아직은 좀 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일시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멈췄지만 변동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폭락과 변동성이 큰 데 대해서 시장이 약을 먹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가 하락에 뭐 개의치 않겠다는 얘기인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충격이 크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를 강하게 하고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네. 근데 그 상호관세 파장과 관세 전쟁이 되면 정말 미국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트럼프가 그 뭐 약이 필요하다는 그 인터뷰 방송하면 보면 네. 일단은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화를 내면서. 그러면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관세 정책을 짜는 관료들이 예. 이제 이런 걸 발표하면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은 주식 시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한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화를 낸 것 같고 예. 그리고 트럼프가 말하는 이제 만약에 이제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 미국이 부활한다, 강하게 만든다는 미국 제조업을 논리는 부활시킨다. 그러려면 일단은 지금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수입 관세가 붙잖아요. 예. 일단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그런 이제 제조업이 부활해서 그런 이제 산업재나 이런 게 관세가 붙은 채로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 경쟁력은 없습니다. 당연히 경쟁력은 없겠죠. 예. 그죠?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경제 규모가 전 세계 GDP가 한 1조, 더 훨씬 넘는데 훨씬 미국 넘죠. GDP가 한 27% 차지하거든요. 27%. 27%인데 미국 수입은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12%밖에 안 됩니다. 네. 중국이 한 9%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제조업을 강하게 하려는 전제가 되려면 미국 수입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요. 그럼 과연 이제 그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그런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 내 공급망으로 한정이 되고 예. 그러려면 이제 많은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뭐 트럼프 1기 때부터 바이든까지 들어갈 자본은 다 들어갔거든요. 예. 뭐 그래도 외국 기업들이 막 미국에 좀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좀 하고는 그렇죠. 있습니다만. 예, 네.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트럼프 임기가 이제 마지막 해 빼놓고 3년 남았잖아요. 예. 그리고 공장이 3년 안에 지어질 리도 없고요. 대충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은 저는 쉽지는 않다고 기대하기 생각합니다. 어렵다. 자, 뭐 제조업이 부활하기 전에 이미 자칫하면 미국 경제가 지금 침체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제 뉴욕 증시를 보니까 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국채 금리가 변동폭이 커서 그동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미 국채 금리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요인이 있었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거는 결국 누군가가 이제 채권을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채권을 팔았다. 채권 가격이 네.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채권 얘기인데. 가격과 금리는 항상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는 건 누군가 팔아서 이제 채권의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은 이제 제시되는 게 일단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트럼프 당선 이후로 한 4.7까지 갔어요. 10년물이. 이게 3.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제 막 이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침체 오면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여기 4% 후반에서 투자했던 투자들은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어제 또 물론 가짜 뉴스긴 하지만 뭔가 여기서 더 악화되기보다는 또 상황이 바뀐다면 어쨌든 경기 침체로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금리가 오르겠죠.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좀 수익 실현을 해볼까 이런 좀 이제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로 미리 채권을 좀 팔았다. 상당히 오른 상태이니까 채권이 수익이 많이 났겠죠. 미국 났으니까. 주식과 반대로 채권은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지금 그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기업들이 혹시 지금 모르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만약에 이 관세 정책 특히 지금 오늘도 보니까 중국이 보복하면 50% 더 때리겠다. 그럼 중국 관세 100%가 넘으면 이건 정말 기업들도 감당이 애플도 감당할 수가 없는 이 국채 그러니까 이 관세율인데 근데 기업들 뭐 특히 현금이 많은 기업도 있겠지만 부족한 기업들 같은 경우 일단 주식이든 뭐든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을 일부 현금화하려는 또 수요도 있을 거예요. 뭐 국채를 만약 갖고 있으면 국채라도 일단 지금 현금화해서 왜냐하면 지금 국채값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비싸졌거든요. 그러니까 높을 때 좀 현금화 해놓자. 요게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결국 중국에 약간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닌데 중국이 미국 국채 판 거 아니냐. 약간 보복 관점에서. 보복, 상호 관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국채를 던졌다. 던져서 현금화하고 뭐 그걸 또 금으로 나중에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언론 보도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이제 금리가 사실 이렇게 갑자기 크게 오를 만한 이슈가 나온 건 없습니다. 갑자기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국채 금리가 반등 나왔는데 근데 이 국채 금리가 바닥을 하려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온다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계속 확실해지면 금리 3.8이 아니라 3%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금리 반등은 좀 일시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투자자들도 서학개미 하지만 미국 장기 국채를 투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우리 최상호 부총리도 장기 국채를 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금리에 따라서 지금 자산 변동이 민감할 텐데 갑자기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게 주식시장도 항상 그래요. 이게 많이 빠지는 게 이게 만약에 50% 빠진다고 50% 빠지고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20% 빠졌다, 한 10% 반등했다.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도 지금은 상황이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지금 상황 자체가 당연히 그냥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또 이렇게 반등하면서 다만 지금 방향성이 아직 바뀔 만한 뭔가 뉴스가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던지는 게 확인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중국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34%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이제 맞짱 뜨겠다 하니까 트럼프가 50%를 추가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관세가 중국에 얼마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되면? 하도 여러 번 해서 저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제 그 취임하면서 20% 그 이제 그 펜타닐 마약 10% 두 번이니까 그렇죠. 20%. 그리고 이제 34%짜리 상호관세. 이번에 이제 상호관세 그리고 중국이 계속 까불면 54%를 더 때리겠다고 하는 건데 50%. 그럼 다 더하면 이제 104%거든요. 104. 104인데 그 트럼프 취임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수입 평균 관세가 물론 이제 뭐 그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계산한 거 좀 한 19% 정도 되거든요. 20% 가깝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토탈하면은 왜냐하면 계속 발표했던 건 추가 관세거든요. 그러니까 124%, 123%, 그 정도까지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까지 만약에 가면은, 트럼프가 가면 124%가 될 수 있다. 그 정도 되죠. 그럼 수입이 가능할까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124%면 두 배 이상 뜨잖아요. 그럼 수입이 안 될 걸 생각하는데 당장 대체가 안 되는 품목들은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또는 뭐
그 미국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선을 뭐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없는 그런 품목들이 사실은 중국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수입은 좀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죠.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 이 미중 관세 지금 뭐 100%가 넘는 124% 이미 트럼프 취임 전에 물리고 있는 것까지 포함 이 정도 된다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면 이 어떻게 증권시장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게 세계 글로벌 증시, 한국 증시, 뉴욕 증시를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십니까 이거는? 근데 이미 뭐 주식시장이 지금 그걸 반영을 하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뭐 전 세계 경제가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지난 30년간 어쨌든 자유무역 시대가 열렸는데 예. 이게 미국의 뭐 트럼프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미국에서 모든 걸 다 만들자. 사실은 이제 좀 허황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애플 아이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원가가 한 599달러 정도 되는데 예. 판매가가 1,100달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관세를 그 중국에 34% 부과를 하게 되면 예. 이게 원가가 이제 800달러 후반으로 올라가요. 원가가. 예. 근데 그러면 아직도 물론 애플 입장에서 이익은 좀 남긴 하는데 문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플이 이걸 떠안아요. 수익이 확 줄어든다. 그러면 이거죠? 수익이 줄면 네. 주가가 당연히 급락을 하겠죠. 주가 떨어지면 또 미국은 중산층의 한 60~70%가 주식 투자를 해요. 노후 대비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부의 효과가 사라져서 소비가 또 줄겠죠. 소비가 근데 이거를 나는 이거 그냥 고객들한테 다 전가시켜 버리겠다. 내가 떠안기 싫다. 그럼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 버리겠죠. 예, 최소한 50% 이상 오를 텐데 네.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애플 아이폰은 오래 그냥 쓰려고 그럴 거예요. 안 사겠죠. 예. 3년, 그러니까 4년 쓸 거 5년 써버릴 수도 있고 관세 전제 끝날 때까지 나 안 바꾸겠다. 그냥 중고 애플 아이폰이나 골라볼까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예.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줄겠죠. 소비가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애플 아이폰에는 한국의 공급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폰 하나의 문제지. 이 품목 말고도 어마어마한 그 품목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예. 거기 하나하나 따지면 우리나라는 또 중간재 공급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얽혀 있고 예. 지금 또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그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 다 만들어라. 뭐 그렇게 어려우면 생산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러지만 네. 그러면 아니 조립이야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네. 뭐 미국에 공장 지어서 폭스콘 공장 거기 옮겨놨다고 쳐볼게요. 그럼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디스플레이, 예. 삼성전자의 반도체, 하이닉스의 반도체, LG 노텍의 카메라 예. 이런 것들은 그 옆에다 또 공장을 다 만들어야 다 만들어야 되는데 되니까. 그걸 어떻게 다 구축을 하겠어요. 그 당장 1, 2년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10배라고 합니다. 이 조립비 인건비가 중국의 10배래요. 중국에 그 정도 네. 차이 날 수 있죠. 네. 중국과. 그러면 미국. 그것 다 누가 감당하죠? 기업이 감당하든가 소비자가 감당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네. 하려고 하는 건데 의도는 이해하죠.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서 중산층을 살리자. 예. 뭐 의도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난 30년간 이거 만들었던 거를 빌드업 하나 안 하고 갑자기 그냥 저기 축구 골대에다 골아넣 그냥 바로 넣겠다. 네. 그건 너무 좀 과도한 욕심 아닌가.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그런 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관세 정책에 좀 굉장히 좀 몸서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중국은 맞짱 뜨겠다. 껐떡하지 않고 지금 미국과 맞서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다른 나라도 어떻습니까? 유럽연합 EU도 미국이 이렇게 상호관세를 때리면 보복하겠다. 그래서 보복 품목을 뭐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조금 네. 꼬리를 내렸어요. 어떻게? 이제 미국이 유럽에서 때린 게 이제 3월에 철강 알루미늄 25%, 그다음에 예. 4월 초에 자동차 25%, 그리고 이번에 상호관세인데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에서 발표하기는 뭐 미국산 육류, 의류, 예. 치실, 화장지, 위스키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는 거를 9일날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품목들을 보시면 좀 그렇죠. 예, 보복 조치라고 하기는 좀 민망한.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온 얘기는 상호제 무관세 산업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간재 같은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무관세를 하자. 무관세 관세를 0%로 하자. 그러니까 뭐 미국과 예. 이게 전면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유럽이 불리한 거는 미국은 한 나라지만 유럽은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일된 어떤 대응을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불리한 점인데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좀
수그리는 모습. 예. 다만 이제 유럽의 역사는 이제 수천 년이잖아요. 예. 미국은 이제 독립된 지 한 200~300년 됐을까? 네. 저 미국 애들이 돈 좀 있다고 너무 저런다. 이런 이제 자존심의 문제는 있어서 예. 처음부터 그렇게 바로 수그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세계 경제가 흘러가는 건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많은 것을 좀 양보하고 유럽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EU가 제안한 산업재에 대해서 0% 제로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뭐 미국 백악관이 호응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지금 뭐 하려고 반응도 안 나오는 것 반응도 같고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네. 유럽에서 하는 얘기는 그 부가가치세를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이 유럽의 국내 예. 영내 부가가치세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걸 빨리 없애라. 뭐 근데 그게 부가가치세가 없어진다고 미국 기업들이 뭐 수출을 유럽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유럽의 어떤 무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백악관은 뭐 큰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부가가치세는 뭐 국내 조세제도에 관한 건데 조세제도를 좀 정면으로 미국이 견제를 하지만 과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증시로 와 보면 우리가 지금 상호관세 파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증시 오늘은 뭐 뉴욕 증시가 지난 밤에 어느 정도 버텼으니까 우리 시장도 조금은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네, 버티고는 있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상승폭이 좁혀져요. 지금 강보합까지 좀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게 왜냐하면 좀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중국도 성명을 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50% 보복 관세 예. 이제 관련해 가지고 예. 더 매기겠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그러면 이제 철회하라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단호히 맞서겠다. 네, 끝까지 맞서겠다고 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뀐 게 없고 지금 관세 전쟁 어떻게 보면 둘 간의 이제 치킨 게임이 지금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추세를 바꿀 만한 뉴스가 아직까지는 예. 나온 건 없고 근데 이제 많은 국가들이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과 협상한다. 지금 협상하기 위해서 줄 서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사실 정작 제일 중요한 국가는 중국과 유럽이거든요. 이들과 협상이 끝나야 사실은 이제 이게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유럽도 당장 수그리기 어렵고 예. 중국이라고 수그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바닥은 좀 다졌지만 다른 예. 거는 같지만 올라가기엔 좀 만만치가 않다. 아. 이렇게 또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또 물론 실적으로 오늘 잘 냈어요. 실적이 뭐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좀 좋았잖아요. 예, 원래 5조 초반 예상인데 네. 6조가 넘어서 6조 6천억. 예, 근데 이게 좀 아쉬웠던 게 반도체가 잘 벌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갤럭시 쪽이에요. 스마트폰. 아, 스마트폰 사업부가 스마트폰. 좀 깜짝 실적 냈는데 예. 이것도 해석이 좀 많이 갈리는 게 중국이 이제 이구환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스마트폰 보조금 줘서 그 부분도 좀 있었다고 하지만 근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중국의 점유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도체 효과는 좀 일부 주겠지만 영향은 제한적이고 예. 갤럭시가 잘 팔렸다는 건 두 가지거든요. 예. 이번에 갤럭시 S25가 25. 신제품이 나와서 신제품 효과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관세 부과 전에 미리 사놓자. 아, 이게 이제 미리 선구매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효과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는 또 갤럭시 판매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갤럭시를 사람들이 뭐 워낙 이번 성능 좋아서 한번 사람들이 정말 관세랑 무관하게 샀으면 예.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만 이게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이제 뭐 다른 나라 구매자들이 갤럭시 가격 오르기 전에 좀 미리 사놓자. 지금 안 사면 나중에 어차피 관세 때문에 오를 텐데 네. 그런 효과면은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는 효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아침에 한 3~4%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거의 1% 이하로 지금 이제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폭이.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도 마냥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또 전망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좀 밀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삼성전자 있습니다. 영업이 조금 늘어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S25도 잘 팔렸고 디램 출하량이 뭐 예상보다 조금 나아졌다 그러니까 네. 혹시 지금 디램의 업황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면서요? 그런 게 조금 삼성전자에 혹시 긍정적인 영향, 주가 영향을 이게 주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관세만 없으면 사실 지금 분위기는 되게 디램은 좋은 게요. 네. 최근에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도 가격 올리겠다 그랬어요. 선제적으로 올리겠다. 왜냐하면 공급이 늘질 않아요. 예. 공급은 줄여놨는데 수요는 조금씩 뭔가 개선되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예. 그리고 하반기는 더 늘어날 걸로 봤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변수가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게 되면 반도체 관세가 부과 안 된다고 반도체가 좋아지기가 어려운 게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은 게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 각종 제품들 있잖아요. 뭐 IT 기기. 예. 여기에 관세가 다 들어가면 이들 제품의 수요가 줄 텐데 네. 그러면 결국에 이 수요가 줄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물리겠다는 게 네, 트럼프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라도 물릴 수도 나중에 있고 물리겠다. 또 AI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AI 투자를 하는데 그건 아직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도 관세 충격을 만약에 받게 되면 지출을 줄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거든요. 예. 그 AI 지출 줄이면 AI 반도체 수요도 예상보다 또 줄어져. 그러니까 이건 결정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분석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럼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환호할 게 아니라 2분기는 이제 관세 영향을 받는 이제 그렇죠. 실적이 나오거든요. 예. 그것까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좋은 실적에도 이게 좀 시장에 반영이 되기가 좀 쉽지 않은 좀 그런 좀 답답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얘기를 하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세 매기면 직접 영향을 받지만 지금 걱정하는 게 이 지금 동남아 특히 뭐 베트남 이런 데 지금 관세가 상호 관세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워낙 공장이 그쪽에 많고 수출을 거기서 많이 하니까 그 영향이 앞으로도 좀 크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게 가장 우려가 됐던 게 사실 이제 그 트럼프 취임하기 이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베트남을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베트남. 그 베트남은 GDP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참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작년 기준 한 600억 달러 적자를 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편은 흑자죠. 베트남은 1,000억이 넘어요. 흑자 규모가 그게 어마어마한데. 이상하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뭐 우리 기업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우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베트남은 생산 비용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특히 중국 기업도 들어갈 수 있고 예. 이렇게 미국으로 거기서 만들어 수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트럼프가 이제 이걸 안 놓친 거죠. 예. 그래서 46%를 때렸거든요. 상호관세를. 46%. 그렇게 되면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만든 반도체가 우리 기업 IT 제품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 IT 제품에도 써서 이제 미국으로 갈 텐데 예. 그 부분이 가면은 많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 주가 얘기하셨는데 계속 흐르는 모양새가 예. 처음에는 좀 반등을 했다가 반등을 뉴욕 했다가. 증시 영향을 받아서 이게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도 발표된 거 반등했다가 이게 정신 차리고 보니 우리 쪽에서 지금 미국으로 가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우리 전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0.6%밖에 안 됩니다. 미국으로 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무해로 가는 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 삼성전자가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시장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만 보면은 아까 염승환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올라가긴 어렵다. 참 이게 물론 업종마다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 생각이 다를 거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런 걸 또 이게 비정상적인 관세 정책이니까 이제 결국 해결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저가 매수를 하고 특히 개인 투자분들 지금 외국인들 많이 파는데 적극적으로 사고는 계세요. 예. 왜냐하면 워낙 지금 또 싸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시간과 함께 하겠다. 뭐 그런 분들 입장에서의 좋은 기업을 또 좀 뭐 이렇게 낮을 때 투자하시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는데 다만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망하려는 투자자분 분명히 계실 거고 예. 이 상황이 좋아지려면 결국엔 이게 과거랑 좀 이게 어려운 게 과거에 이렇게 뭐 경기 침체 오고 뭐가 안 좋으면 연준이 다 해결을 해줍니다. 연준이 고운 투소로 뒤에 딱 등장해가지고 예. 파열 의장이 무제한으로 뭐 돈을 풀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연준이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준 의장도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연설에서 금리 인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데이터 봐야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를까 지금 두렵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은 둘 다 잡아야 되잖아요. 경기도 잡아야 되잖아요. 물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소방수가 없네요. 연준이 소방수 역할을 더 이상 근데 이제 못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연준에 압박을 넣죠. 금리 낮춰라. 금리 낮춰. 근데 연준 의장은 그 말을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고압적으로 계속 관세 정책을 하니까 이게 이제 이걸 좀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 이게 바로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구나. 연준이 뭐 도와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장기간의 이런 대결 국면이 좀 지속되면서 증시가 좀 늘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함께하면 결국 이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회복을 좀 기대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원 실장님 짧게 지금 이런 관세파의 파장, 뭐 정치적 불확실성 좀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경제 상황이 그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 우리 경제 성장률도 혹시 조금 더 낮추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좀 낮출 생각인데 낮출 지금 주요 기관들의 뭐 국내 기관 평균 출렁 한 1.5 내외 정도 되는데
지금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 0.9, 0%대를 처음 전망을 했고 올해 거를 저는 그래서 뭐 그러면 한두 개 정도면 그럴 수 있지만 좀 무시를 했는데 JP 모건도 지금 0.5로 다시 내렸어요. 0%대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0%대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관세 전쟁 여파 그리고 최근에 내수 침체 속에서 추경 논의도 지연이 되고 한국은행 통화 정책도 좀 미적미적거린다면 저도 1% 미만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증시에 미치는 영향, 우리 경제 영향까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염승환 LS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두고 잠삼대청에 39일 천하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만큼 당시에 집값이 우후죽순 뛰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토제가 확대 재지정된 데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멈춰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흐릅니다.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광수 아리리서치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뭐 부동산 시장은 단연 토호제 지정, 해제, 다시 재지정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제 마무리됐지만 이 토호제의 확대 재지정 영향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직접적으로는 거래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요. 예. 뭐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4월의 거래량을 보면 130건이 일단 신고가 됐는데 뭐 향후 추세를 봐야겠지만 잘하면 2,000건 미만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월과 3월에 6,000건 이상이 거래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의 뭐 속도가 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토호제가 지정된 뭐 서초라든지 용산 같은 경우는 뭐 짧은 기간이지만 거래가 뭐 거의 없다. 그렇습니다. 제로라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예,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삼대청이라고 하잖아요. 6건 거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호제 지정된 이후로 다시 재지정된 이후로. 거의 실거래를 위한 분은 실거주자 외에는 이제 거의 사질 않는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거주자도 사실은 거의 수요가 없다. 수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토호제 확대 재지정 여파가 지금 거래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걱정했던 예상을 했던 마포, 성동, 강동구 이른바 인근 지역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걱정했는데 그거는 좀 나타나고 있어요? 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거래가 줄고 있고요. 거기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 풍선 효과를 얘기한 게 그러니까 규제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투자자들이 살 거다. 이런 이제 시장의 이야기들이었는데 사실은 핵심 지역에 투자가 안 되면 외곽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같이 거래가 줄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거래가 많이 줄고 있다. 예. 뭐 서울의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데 지방은 워낙에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준공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데 지방 부동산은 지금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거죠. 뭐 개선 조짐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지방은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아파트, 그 중에서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고요.
전국 기준으로 해서 2만 3천 호 정도의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약 2만 호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형적으로 지금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 아파트, 분양 아파트도 안 팔리고 있으니까 기존에 유통하는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LH가 이제 3천 가구를 사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뭐 좀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이제 매입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만으로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방 부동산을 조금 떠받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대책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단순하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그래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좀 더 뭐 지방의 경제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이 뭐 일방적으로 뭐 미분양 아파트 사준다고 해서 갑자기 시장이 좋아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지방 아파트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예.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제 양도세를 혜택 한시적으로 면제하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세제 혜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미봉책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종의 주택을 수요자들이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그런 차원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안정되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이라든지 정책의 밸런스가 같이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분양만 해소하는 어떤 대책, 자금이라든지 세제 대책만으로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는 좀 어렵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건데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아무래도 뭔가 이 토호제 영향도 있고요. 또 이제 대선 모드로 들어가면서 조금 관망세라고 하는데 일각의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이 관망세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서울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이유는 공급 부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광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가 공급 부족 문제를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한번 보면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가장 많았던 기간이 2019년과 2020년입니다. 19년과 20년. 예. 네. 근데 그때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공급이 많았을 때. 뭐 예, 그러니까 주택 분양,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에서 입주된 게 그 당시에 한 2년 연속 5만 가구 정도 입주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공급이 많아진 시기인데 집값이 오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저희가 이제 유통시장의 거래 가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건 분양시장과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라는 거죠. 이 공급이 유통시장의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통시장 사고 파는 시장에서는 또 다른 공급 수요가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도 물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건설사들이 많이 지어도 매도 물량이 줄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기존 주택 매도 물량이 줄면 오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입주 물량이 줄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고 그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게 혼동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은 계속 부족하니까 집값은 오를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예. 2022년과 2023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네. 그때 공급이 뭐 많아서 하락한 게 아니거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놨기 때문에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구별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네, 새로운 신규 주택이냐, 기존 주택이 유통시장에서 많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공급이 많다 적다를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잘 지켜보라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부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네, 그렇게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단이나 분석은 사실 시장과도 맞지 않고 유통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도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허제 재지정됐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도 가격을 안정시키는 단기에 끝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더라. 그래서 이 규제에 대해서 시장을 조금 어지럽게만 만든다. 이런 비판도 좀 많던데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토호제가 도입된 기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집값이 크게 오를 때만 도입돼요.
토호제가 그렇죠. 집값을 그쵸. 잡기 위해서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집값이 오를 때가 뭐 규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유동성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 저희가 가정을 해보죠. 그렇게 집값이 급등했을 때 토호제가 없었다면 없었다면. 저는 집값은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아하. 토호제가 네. 없었다면.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선을 그려놓고 예. 이때 토호제가 도입돼도 집값 계속 올랐죠라고 판단해서 토호제가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통계나 이런 숫자를 판단할 때 당시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전반적인 경제적 환경을 제대로 그렇습니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제도만으로는 정확하게 그 원인 결과를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 그런 맞습니다. 자, 그러네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2달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대선 후보들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데 부동산 시장에 좀 궁금증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전문가로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무엇을 가장 궁금해하고 어떤 걸 지금 걱정하거나 기대를 하고 있나요? 일단 뭐 시장의 참여자들은 뭐 양극단으로 일단 나뉘는데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뭐랄까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크게 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시장이 뭐냐면 크게 바뀌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네. 또 한 측면에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책이 잘 구현이 되고 또 효과를 발휘하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정책의 흐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흐름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집값이 떨어질 때마다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썼어요. 윤석열 정부가 집값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가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의 기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조는 그랬는데 네, 실제로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2022년도에 집값이 하락하니까 예.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세제 완화, 양도세와 종부세를 거의 종부세. 무력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가격이 오르거든요. 예. 그다음에 다시 2차에 가격이 하락합니다. 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정책 자금을 대폭적으로 시장에 유입됩니다. 그렇죠. 그게 정책 60조 원이죠. 그래서 무주택자의 특례 대출과 그리고 신생아 대출을 대표로 한 그런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마다 그런 정책으로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을 받쳤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집값이 떨어질 때 나올 정책은 사실 많지 않다. 떨어질 때 집값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은 거의 많지 그렇죠, 않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그게 뭐 정권이 누가 됐든 예. 어떤 정책이 나오든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제 정책으로 집값을 받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갑자기 뭐 토호제를 또 해제하면 모르겠죠. 네. 그렇게 쉽게 네. 지정, 해제 또 재지정 등을 거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경제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 지금 경기 상황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나오는데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조금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해온 정책 중에서 요거는 조금 버리거나 바꿔야 되겠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용인해야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참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요. 부동산은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폭락은 없어요. 그런데 폭락이 없다는 그렇게 떨어지면 다시 매입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나온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됩니다. 맡겨놓으라. 예, 근데 조금만 떨어질 것 같으면 뭐 규제 풀어주고 정책 자금 유동성 확보하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예. 제발 그냥 놔둬라 시장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 그러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되고 예. 다시 수요가 유입되면서 안정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가격 하락을 용인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가격 하락을 용인하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도 안정되고 안정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역대 정부가 그런 하락을 참지 못하는 거죠. 그 하락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처럼 많은 일들이 좀 생기잖아요. 또 건설 회사들도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게 그동안의 정부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기적이에요. 단기적이다. 예, 그거를 저는 감내할 만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가계부채도 더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가격이 조금 빠지면 시장에 개입해서 올려다 보니까 가계부채만 지금 1,900조 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경제 성장률 1% 미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0%대. 아직도 부동산 가격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떨어지는 것을 좀 견뎌라 이런 건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윤석열 정부가 취해온 게 있잖아요. 공급 확대에 관해서. 물론 이제 주거에 대한 수요가 좋은 주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 좋은 집을 늘려가는 것은 필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재건축을 속도를 빨리 하는 특례법이라든지 재건축 초과 이익을 좀 부담을 줄여주는 재건축과의 환수제를 고친다든지 하는 법들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 이게 지금 멈췄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앵커님,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한 아파트는요. 네. 강남을 재건축한 2, 30억 아파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아파트는요. 예를 들어서 중산층이 사고 예. 청년층이 살 수 있는 아파트예요. 그게 과연 재건축을 해서 공급될 수 있을까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위한 건 그렇습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런 개발 호재 이런 것들 때문에 매물이 감소하고 집값을 또 앙등시키는 원인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대한민국이 지금 필요한 아파트가 집이 뭐냐는 거죠. 예. 그게 2, 30억 아파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공급을 해야 되지. 재건축을 해서 공급하다 보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공급은 그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예. 마치 재건축하면 공급이 많이 증가할 거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집값이 아니에요. 네, 일반 중산층 서민들이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주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필요한 주택이 공급돼야 시장이 안정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차원의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예.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른바 재건축을 조금 촉진하는 그런 대책들은 그렇게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공급이 되는데 그 아파트가 그 재건축 사업이 되려면 신규 아파트로 공급되는 게 비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합원들은 당연히 비싼 아파트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싼 아파트가 과연 우리가 부족한 아파트냐고요. 네. 그러네요. 자, 이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 상황, 부동산 시장 관망세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는 2개월 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를 참 고민할 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생각과 어떤 전략으로 좀 해야 될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건 지금의 시장 상황의 결국엔 불확실성으로 대표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최대한 조심하시고 그리고 시장의 변화도 좀 보시고 그리고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의 일부 지역의 아파트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지 않으면 막 상속을 많이 받거나 이러지 않는 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대출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고 불확실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계획을 갖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은 가격이 하락할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아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국 미국과 중국 G2입니다. 트럼프 상호 관세에 많은 국가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정면 승부를 택한 나라는 중국뿐이죠. 맞짱 뜰 것 같았던 유럽연합도 공산품 제로 관세를 제안하며 사실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도 재빠르게 화해 제스처를 보냈죠. 중국과 미국만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꼴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경고한 관세는 무려 104%. 중국은 정치적 협박이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G2의 관세 전쟁, 전 세계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SBS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